법률이 친절하지 않아요. 자, 한번 물어볼게요. 내가 임대사업자인데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020년 5월 30일 한발앞서 소식을 전하는 고품격 부동산 토크쇼 부동산 별별 수다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자, 날씨가 벌써 여름이에요. 이제 교복 입고 왔어요. 지난주도 반팔이었잖아요. 아니, 그렇지. 근데 이제 색깔이 맨날 이 사람 이 옷만 입고 나온다. 그 옷입니다, 이게. 교복. 네. 그래도 매년 한 벌 정도는 사는 것 같은데 한 벌에서 두 벌 정도는 네. 색깔이 같으니까 이렇게 바뀌어도 저 옷이 좀 그런 느낌. 아, 그래요? 네. 근데 왜 굳이 같은 옷으로? 물론 빨간색이 잘 어울리나? 아니 근데 뭐 이거저거 색깔 많이 돌려가면서 입는데. 아, 그래요? 이게 살이 쪄가지고 그냥 이런 티셔츠가 편하게 입기 좋은 것 같아요. 본인이 사는 겁니까? 저는 옷 안 사요. 어떻게 그러네. 사는지도 몰라. 집사람이 다 사주지. 자, 행복하게 살고 있는 우리 강영훈 소장님 모시고, 네. 아, 패션 몰라. 모릅니다, 전. 자, 오늘 첫 시간, 네, 한 주간의 부동산 소식을 전하는 별별 이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입니다. 임대료 5% 넘게 올린 임대사업자들 비상이라고 합니다. 계약서 다시 쓰자라는 꼼수도, 네, 벌인다고 하는데요. 자, 국토부가 7월부터 임대사업자 대상으로 합동조사를 실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임대료 증액 제한 위반하면 과태료가 수천만 원 붙는다고 하고요. 자진 신고해도 과태료 면제가 안 된다고 합니다. 거기에 따른 대책 마련에 매우 분주하다라는 거고요. 국토부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위법 내용을 찾아내겠다. 반드시 찾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천명을 했습니다. 자, 임대사업자 주요 의무 하고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위반 시 처벌 내용에 대해서 쭉 나와 있는데 굉장히 커요. 굉장히 그렇죠. 커요. 무서워요. 네. 자, 내용은 그렇습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람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임대소득세 등 각종 세대 혜택을 받는 대신에 최장 8년간 임대 의무 기간을 준수해야 되고 연 5% 이상 임대료를 증액할 수 없습니다. 자, 그동안 업계에서는 다수 임대사업자들이 혜택을 모두 받으면서 임차인 보호를 위한 의무는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라는 지적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국토부가 이제 조사하겠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중에 관행적으로 5% 이상 상한선을 넘겨서 임대료를 받아온 집주인들이 난리라고 하는데요. 핵심은 의무 위반이어서 자진 신고를 하더라도 과태료가 면제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자, 과태료가 수천만 원대로 높다 보니까 네, 단속을 피하기 위한 방법들을 여러 가지 궁리를 한다고 하는데 특히 이 임대사업자들이 얘기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구청으로부터 임대료 증액 5%에 대한 제한 고지를 못 받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뭐 카페도 만들어서 집단 행동을 한다고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자, 임대사업자들이 혜택을 받으려면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야 되고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다 보면 거기 나오거든요. 주의사항 5% 증액 제한하면 안 된다 뭐 한다 하면 안 되는데 그동안 헷갈렸던 부분은 월세만 기준으로 5%냐, 뭐 보증금 기준으로 5%냐, 합산해서 5%냐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헷갈려 있었던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렌트홈에서 계산할 수 있게끔 네, 자동으로 프로그램을 제공을 해왔었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의 문제들이 생겼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5% 증액 제한이라고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올렸을까요? 그러니까 법률이 친절하지 않아요. 자, 한번 물어볼게요. 내가 지금 이제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임대사업자인데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5% 상한이잖아요. 근데 연 5% 상한이잖아요. 그렇죠. 올해 5%, 내년 5% 해서 그러면 10% 올릴 수 있는 거냐? 올릴 수 있어요? 모르죠. 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연간이니까 그러면 5%, 10%인 거보다 이게 좀 뚜렷하게 안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한 분들도 계실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잖아요. 이게 계약 기준 단위로 해서 라고 확인을 저는 들었거든요. 이런 되게 5%. 모호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그런 회신이 나오고 정확하게 답이 나오기 전까지는 되게 좀 혼란을 겪었을 분들 계시거든요. 이제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할 거야? 야, 니들이 제대로 잘 안 알려줬으니까 나는 그게 그렇지. 법률이 되게 모호한 부분이 아니냐. 뭐 좀 저는 그 목소리도 뭐 일정 부분 이유가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이제 그런 혼란들에 따라서 이제 이게 과태료도 과태료지만 사실은 이제
주어졌던 혜택들이 다 날라간 임대사업자 왜 냈어요? 음. 보통 이제 종부세 회피도 좀 하고 그렇죠. 그다음 사실 큰 게 보유하고 있는 나머지 주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다주택 중과 중과. 배제를 한다거나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 혜택들을 받으려고 임대사업자를 그러니까 가족의 다주택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다른 주택에 대한 다른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 이 물건들에 대해서 임대료 증액을 조금 덜 하더라도 임대료를 많이 못 올리더라도 묶어놓은 그런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거 이게 지금 잘못되면 그 혜택들이 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난리 나는 거죠. 난리가 나는 그렇죠. 거죠. 난리 나는 거죠. 근데 사실 렌트홈에서 이런 걸 제공을 해주니까 우리가 보통 계약서 쓸 때 조건식 입력해서 계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된다 안 된다. 근데 뭐 이렇게들 렌트홈도 하는데. 나온 게 나중에 나왔잖아. 그러니까 이게 이 행위 자체는 지금 렌트홈이 나오고 나서부터 거를 보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보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능들이나 이런 유권 해석들이나 지금은 이제 세무사들한테 물어보면 답변을 해주지만 세무사들도 명쾌한 이 국제 법령 해석이 있기 전에는 답변을 못했단 말이에요. 그거 물어봐야 돼요. 어떻게 보기로 할 건지. 그 이전에 그런 행위들에 대해서는 다 억울한 사람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사안이거든요.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억울할 수는 있지만 되게 원론적으로 빡빡하게 굴면서 혜택을 배제하는 형태로 이제 만약에 억울하면 이제 그 내용 가지고 이제 또 소송을 하거나 뭐라 그러지? 아무튼 예, 따져봐야겠죠. 자, 그러면 이제 와서 임대사업자 말소 어떻게 가능할까요? 뭐 이제 자, 일단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네. 자, 임대사업자 말소 가능한 사유가 있는데요. 자, 일단 일반인에게 양도를 하겠다라는 내용이 허가를 받으면 되고요. 그다음에 다른 임대사업자로 포괄 양도하면 되고요. 취득 전에 미리 임대주택 등록을 했으나 취득하지 않은 경우에 말소 가능하고요. 임대사업자 등록 후 1개월 경과 전에 말소 신청이 가능해요. 근데 이제 1개월 지났으니까 안 되겠죠, 지금은. 임대사업자가 사망하거나 임대 의무 기간이 경과하거나 이렇게 6개 조건에 있어서는 말소 사유가 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임대사업자를 폐업을 하면 이게 1개월 이후에 폐업을 하면 이것도 또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렇죠. 과태료 3천만 원 내다가 뭐 기간 내에 납부하면 20% 감면해주겠다라는 얘기가 시끌시끌하던데, 그럼 다시 얘기하면 임대사업자 이미 등록되어 있는 분들은 취소하기 어렵다, 말소하기 어렵다, 폐업하기 어렵다 이렇게 받을 것 과태료가 같은데. 2,400이네. 이게 다른 임대업자한테 포괄 양도하는 것도 사유가 있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임대사업을 영위할 수 없는 뭐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뭐 그렇게 될걸요. 하게 되면 그 사유에 해당이 되면 다른 임대사업자한테 양도를 할 수 있는데 이제 그때는 과태료가 없고 대신 사유만 맞으면. 그래서 이게 한번 임대사업자를 내면 장기 임대를 하지 않으면 페널티가 되게 가는, 그러니까 신중하게 의사결정을 해서 해야 되는 그런 얘기예요. 그 혜택 축소되면서 사실 또 임대사업자 등록했다가 과태료 내고 취소하신 분들도 많았잖아요. 그것도 있죠. 지금 과태료 늘어나기 전에 네네. 1,000만 원이었던 시절에. 그리고 맞아요. 이제 최근에 엊그저께 기사 나온 거 보면 조선일보 기사였나? 임대사업자 혜택은 줄어들고 이런 지금 무거운 의무들은 되게 많고. 그래서 이제 지금 전체적으로 6월 이후부터는 올해 보유세 이제 부과되는 6월 1일 이후부터는 임대사업자가 급감할 전망이다. 할 사람들은 이미 다 얼추한 것 같다. 뭐 이제 이런 기사도 있더라고요. 자, 임대사업자 지금 전수조사 한다니까 다들 뭐 얘기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계약서 다시 쓰자. 네, 이런 식의 얘기들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렇게 해도 소용이 없다라고. 아니 그 계약서 네. 잘 쓴다고 되겠어. 왜냐하면 신고가 다 들어가서 그렇죠. 파악을 하고 있을 텐데 우리끼리 이거 신고를 잘못한 거예요. 네. 갖고 와봐요. 임대료 낸 거 봐봐요. 그러니까. 까면 다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럼 그거 저희가 잘못한 거고 안 되지. 자, 그런 방법들은 사실상 확정일자 신고할 때 다 들어갔기 때문에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들 문제들이라고 얘기들을 하는데, 모선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진짜 몰라서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모호했다니까요. 이 처음에. 5%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간이니까 올해 5%, 내년에 5%, 10%는 올릴 수 있다는 얘기네. 뭐 10%씩만 매년 올려도 뭐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처음에는. 근데 그게 아니다라고 보기 시작하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렇죠. 자, 아무쪼록 법령의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서 피해 보시는 분들은
없었으면 하는 생각은 듭니다. 네. 반면에 이런 식의 정책을 발표할 때는 좀 분명하고 명확하게 이렇게 해서 발표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사실 발표되고 나서 막 질의들을 하잖아요. 좀 불만인 게 답변들을 바로바로 안 해주니까. 그렇지. 답변이 그렇게 쉽게 나올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안들이. 네. 그래서 그런 식의 부분들이 피해가 최소한이 되게끔 정책이 발표가 되면 적극적으로 그 후속 조치에 대한 부분, 관리에 대한 부분도 즉각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급매물 소화되고 신고가가 나오는 강남 지역, 지방의 큰손 등 외지인이 지속적으로 매수하고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자, 오늘 제가 두 번째로 뽑은 토픽은요. 사실 두 가지 이야기를 다 뽑았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내용은 그렇습니다. 음마의 84제곱미터 아파트가 실거래가 기준으로 다시 20억을 넘었다. 매매건 4건 가운데 한 건만 19억 9,500만 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20억 원대고요. 자, 도곡동 타워팰리스 2의 156.5제곱미터가 29억 원에 거래가 됐다. 1년 전에 같은 규모가 23억 6천만 원에 거래된 거에 비하면 5억 이상 상승했다. 도곡렉슬 아파트의 176.9제곱미터가 39억으로 지난 연말 34억에 비하면 1년도 안 돼서 5억이 상승했다. 또 반포동 레미안 펄스티지 59제곱미터가 21억 5천만 원에 거래가 됐다. 그래서 19억 1천에서 거래가 회복되었다. 라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동시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4월 서울 아파트 매입한 건수는 전월 대비 60.9% 줄어들었다. 그래서 아파트 매입 건수가 1000건에 못 미친 거는 지난해 6월 이후에 9개월 만에 처음 발생하는 건이다. 코로나19 사태나 4.15 총선 등을 앞두고 관망 심리가 우세하게 되면서 이런 증상이 발생했다. 자, 이러한 거래가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강남구에서는 외진 거래 비중이 전달 31.3%보다 36.2%로 4.9%포인트 올라갔다. 자, 이유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 보유세 과세 기준일과 10년 이상 보유주택에 대한 다주택 양도세 중과 배제 종료가 내달로 다가오면서 강남권에 고점보다 수억 원 내리 급매물이 쏟아지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강남 가자. 이때가 아니면 강남 짐이 어렵다라고 해서 꼭 사야겠다는 사람들의 거래들이 있었다라고 밝혀지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이렇게 조사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한편 이런 얘기들이 또 나오고 있어요. 자, 보유세 과세를 앞두고 초급매물이 대부분 소진 이후에 거래가 뚝 끊겼다. 급매물 소진 뒤에 매도 매수자들 모두 관망세로 눈치 싸움이 치열하고 거래는 없다는 얘기죠. 정부 부동산 규제 기조 탄력으로 강남 지역 집값 급등은 또 어렵다. 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두 가지 얘기를 놓고 보면 똑같은 사례를 가지고 어디는 가격이 굉장히 올라가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또 어디에서는 이제 끝이다. 더 이상 올라가기는 어렵다. 뭐 이렇게 양쪽의 얘기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요새 보면 양측면의 기사들이 이렇게 동시에 발표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청자분들 입장에서 도대체 이게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인지 그래서 사라는 얘기인지 아니면 가격이 내려간다는 건지 굉장히 헷갈릴 것 같은데 이런 양쪽의 기사를 볼 때 어떤 관점으로 기사를 보는 게 맞는지 소장님이 기사 많이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뚜렷하게 방향이 잘 모르겠으니까 그 기사 쓰시는 부분마다 희망회로를 다르게 돌리는 것 같아요. 앞으로 올라갈 겁니다. 금매 끝났어요. 이제 호가 올라간 것도 받아주면서 강남에 신고가 나오고 있어요. 이제 이런 희망회로가 한쪽으로 돌아가고 한쪽에서는 무슨 소리예요. 아직 이제 그것까지는 받아줬지만 앞으로는 계단식으로 내려갈 것 같아요. 다시 지금 금매가 다시 끝난 줄 알았는데 바퀴벌레들 나오듯 또 금매가 또 나오고 있어요. 이제 이런 꼭지의 기사도 있어요. 그러니까 비슷한 현상인데, 그러니까 해석은 또 각자의 몫이니까 실제 그런 것도 같고. 근데 이제 공통적인 부분은 뭐냐면 관망세라는 거. 거래량이 지금 급격히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거래량이 많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은 뭐 팩트인 것 같고. 아무래도 15억 초과면 대출이 안 되니까 매수할 수 있는 그렇죠. 이제 뭐 말 그대로 검증된 자금을 들고 이제 자금 소명해가면서 들어올 수 있는 대출 없이 들어올 수 있는 수요자는 제한적일 거란 얘기인 거잖아요. 한쪽에서는 신고가 얘기도 드문드문, 그러니까 덜 올랐던 애들이 이제 이전 거래가보다 높은 거래가가 신고가가 나오는 걸 거고 그 내용도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또 금매도 이렇게 나오고 있는 지역도 현재까지 있는 것 같다. 아직 지금 이제 5월 말 촬영하는 시점이 뭐 6월 1일 보유세 기간 6월 1일 보유세를 이제 기준일이 지나지도 않은 부분도 있고 6월 말까지 양도소득세 감면 그다음에 이제 이
세율 낮춰주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예, 중과 배제해주는 그 혜택이 살아있을 때까지는 아직 그거 막차 타고서 그냥 적당히 정리할 매도자 매물들은 조금 더 나올 수 있다.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직까지 그 내용이 끝나야 방향성이 조금 드러나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그렇죠. 불안한 심리가 그대로 신문 기사에 녹아져 있는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선생님 처음 얘기할 때 되게 재밌었어. 뭐 희망의 메시지. 희망의 로가 각자... 양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양쪽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시청자분들도 헷갈릴 것 같고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기사를 보면서 이거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도대체 이거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되는 거야? 라는 생각도 드는데 선생님 얘기가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뒤편에서도 이제 이따 얘기할 거지만 지난주에 금리 인하 했잖아요. 네네. 이번 주에 금리 인하 했잖아요. 이제 이거 관련해서 전문가들 코멘트들이 있었는데 보면 뭐 가자 올라갈 거다라고 얘기한 전문가는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코로나19로 인한 후폭풍들도 뭐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뭐 금리 조금 0.25% 내렸다고 해서 이제 시장이 반등하면서 가기는 어려울 거다라고 보는 관점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이제 근데 또 모르는 거니까. 그렇지. 네. 어떻게 진짜 영향을 끼칠지, 실물의 어떤 침체나 이런 부분들이 부동산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끼칠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 보실 때 일단 뭐 불안한 심리를 참 잘 자극해서 기사들을 써내는 것 같은데요. 아무튼 지금 뭐 부안해동하지 말고 어떻게 보면 지켜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저 개인적으로는 들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뭐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오늘도 지금 친구 지금 살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보면 주변 지인들 중에서 고등학교 동창이나 선배나 아니면 오래 알고 지냈던 사회에서 알고 지냈던 분들 중에서 무주택자 분들이 있거든요. 돈도 많아. 재산이 어느 정도 좀 있는 분이야. 있는 분들인데 집을 안 사고 무주택으로 임대로 거주하고 계셨거나 또는 이제 해외에 거주하다 보니까 집 팔고 넘어가서 이제 돈 들이고 이런 분들 중에서 이번에 사야 되나 고민하는 분들이 공교롭게도 이번 주에 전화들을 파파파팍 해왔거든요. 뭐 같은 날 막 전화들 해오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 지역은 어떨까, 저 지역은 어떨까 이제 물어본단 말이에요. 친구니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얘기를 하면 이게 어느 정도 지금 이런 강남 신고가 나온 이런 지역에 대한 관심인 거죠. 재산이 어느 정도 자산이 있는 분들이고 증빙 가능한 어떤 자산이 있는 분들이니까 보면 좋은 지역들을 접근할 때 보는 관점이 재건축 투자를 할 거냐. 그러니까 조금 기다리더라도 몇 년 뒤에 아파트가 될 수 있을 재건축을 볼 거냐. 아니면 지금 지어진 새 아파트를 살 거냐. 곧 지을 새 아파트가 될 뭐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할 거냐. 이제 이런 거에 대한 고민들을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뭐 지금 기조화에선 그렇잖아요. 지금 기조화에서는 재건축을 막 등 떠밀면서 해주시기는 쉽지 않을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초기 단계의 재건축들 같은 경우는 사업이 물꼬가 좀 덜 트이면서 뭐 안전진단이라든가 아니면 재건축 초과이익 관리라든가 이런 이슈들 때문에 조금 사업이 더디게 가면서 몇 년 뒤에 입주할지를 개런티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 되게 많을 것 같고 우리 나이도 있으니까 이제 10년 뒤에 들어가면 우리 50대 중반인데 기왕이면 몇 년 뒤에 들어가서 새집 좀 들어갈 수 있는 앞으로의 장이 불확실할수록 차라리 그냥 새집 들어가서 살면 이게 그런 위기가 왔는데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 이후에 위기가 왔는데 그 위기로 인해서 이제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가 돼. 빠지기 시작해. 그러면 재건축 이런 추진도 안 되는 상황에서 가격 내가 상급액보다 떨어지고 그러면 좀 멘붕이거든요. 사업도 잘 안 가는데. 근데 이제 새집 이런 것들을 받게 되면 그냥 집값은 좀 빠지지만 그래도 새집 만족하면서 산다. 이제 그때 이제 나오는 논리가 자동차도 새 차 사면 지나면 감가가 있는데 집도 좀 뭐 시기에 따라 빠질 수 있자면서 사용 수익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사용 수익하는 과정에서 뭐 집값 안 들어가 산다고 하더라도 매매 가격 꺾이면 또 임대 가격도 또 올라가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차라리 그러면 뭐 형님 같은 상황에서는 또는 네 입장에서는 그냥 지금 곧 새 아파트가 될 공사가 이제 곧 될 이런 막바지까지 온 애를 보는 게
이런 시점에서는 실수요자인 네 입장에서는 많은 선택일 것 같다. 장기를 베팅하고 재건축 들어가기보다는 실제 사용 수익을 하면서 좀 어떤 만족할 수 이런 걸 선택하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금 이제 매수를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제가 조언 드릴 수 있는 부분은 그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는 되게 먼 미래를 보고 투자해야 되는 재건축 아파트가 싸지는 않잖아요. 걔네도 지금 신고가 나오는 지역들이 그렇죠. 있고 하니까. 그래서 상황이 불투명할 때는 내가 실제 사용 수익을 할 수 있냐 없냐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지역을 선정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떨어질 수도 있지만 그 상황에서 멘탈이 좀 더 버틸 수 있더라. 지난 하락장에서 보니까. 멘탈 관리 차원에서. 멘탈 관리 차원에서. 예,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노도강, 금관구, 서울 중저가 재건축 아파트가 뜬다라는 소식인데요. 자, 노도강이란 노원, 도봉, 강북구를 의미하고요. 금관구란 금천, 관악, 구로구를 의미합니다. 자, 이렇게 노도강, 금관구 내 투자 가치가 높은 9억 원 이하의 재건축 아파트가 품귀 현상을 빚고 있다라는 소식인데요. 1216 대책으로 15억 이상 아파트의 대출이 막힌 반면 9억 이하 중저가 아파트는 가 밀집해 있는 노도강, 금관구는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입지가 우수하고 향후 신축 아파트로 변신할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인데요. 강남권 한강변의 재건축 단지의 경우 가격 부담이 큰 데다가 자금 조달 계획서, 대출 규제 강화로 문턱이 높아진 반면에 외곽 지역의 재건축 단지는 가격 부담도 덜하고 비교적 규제도 약하고 네, 그래서 키 맞추기 현상이 늘어나고 있다. 뭐 이런 식의 기사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일단 키 맞추기가 뭐예요, 부장님? 그러니까 뭐 우리 항상 얘기하는 풍선 효과처럼 이제 대출 규제에 따라서 고가 주택들의 수요가 제한되잖아요. 근데 규제가 여전히 있지 않은 조금 약간 좀 더 적은 금액대 주택들 같은 경우는 대출이 나오니까 규제가 덜 하니까 매수하는 데 있어서도 규제가 덜 하니까 수요층들이 글로 움직이면서 거래량이 되게 많이 늘었고 거래량이 늘면서 또 올라간 호가들도 매수자들이 받아주면서 거래를 하면서 키 맞추기 한다. 그러니까 가격이 그거에 맞춰서 올라가고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저도 되게 놀랐는데 2019년 상반기 거래량 2020년 상반기 거래량 서울 안에서 아파트 거래량 언제가 더 많을 것 같아요? 작년이랑 올해. 작년이 많지 않을까요? 작년이 훨씬 많을 것 같은데 올해가 훨씬 많아요. 그래요? 네, 훨씬 많아요. 왜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뭘까? 근데 생각해보면 코로나19에 따른 어떤 영향이 본격적으로 나타난 거래량 급감이 나타났던 건 3월 말, 4월 달 이제 뭐 한 달, 두 달 뭐 요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사실 서울의 핵심 지역들, 그러니까 1216 부동산 대책 이후에 그 다음에 2018년에 9.13 대책 이후의 요 영향이 보면 9.13 대책이 훨씬 더 크게 나타났다는 거고 12.16보다 생각해보면 또 12.16 대책은 15억 초과, 12억 초과의 고가 주택에 대한 대출을 자르는 게 되게 큰 부분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타겟팅이 되게 고가 주택. 그러니까 그 약발을 먹히는 강남 지역, 아까 거래량 급감했다 그랬잖아요. 이제 이런 지역들에는 먹힌 반면에 그 12.16 대책이 타겟팅하지 않았던 밑에 지역들 같은 경우는 상관없이 돌아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풍선 효과가 되게 많았고 그래서 우리 뭐 1월달, 2월달 방송할 때 수용성인이 수도권의 풍선 효과. 동시에 그 당시에 서울의 아까 노동강, 금관구, 노원구, 도봉, 강북구, 금천구, 관악구, 구로구 그러니까 좀 중저가 주택들이 많이 배치되어 있는 아파트들이 있는 이들 지역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많았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뭐 강북구 이런 데 같은 경우도 보면 올 1, 2, 3월, 4월 달까지 거래량이 엄청 많더라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나타났었다. 12.16 대책보다 9.13 대책의 약발이 더 컸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이제 지금 와서 보니까 설명해주는 그런 데이터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일단 재건축 아파트는 한편으로 보면 실수요 개념의 아파트 단지가 아니라 이제 투자 개념의 아파트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아직 투자에 대한 관심이 살아있다. 이렇게 봐도
괜찮을까요? 근데 이 기사는 재건축을 타겟팅이라고 했는데 네네. 이 지금 말씀하신 이 해당 지역의 재건축 대상 단지들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저는 이걸 재건축이라고 딱 얘기하기보다는 그 지역의 아파트 거래량이 좀 많이 늘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는 없지만 내용을 좀 보면 재건축이 될 가능성이 높은 아파트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이게 서울의 아파트를 보면 약간 좀 기사가 그런 게 서울은 재건축 대상 아파트가 예상보다 이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아파트를 80년대에 지었냐 90년대에 지었냐에 따라서 재건축 가능성이 전혀 다르거든요. 80년대는 아파트를 막 처음 짓기 시작한 거예요. 60년대 후반부터 아파트 접어가지고 70년대에는 막 이제 새로 개발하던 지역 그러니까 도시를 깐다고 도시계획을 다시 하면서 모래사장 위에다가 아파트 짓고 뭐 예를 들자면 동구 이촌동이나 여의도나 이런 지역에 이제 강남 개발하면서 아파트를 막 지을 때 지었던 데들이 그때는 이제 제한적인 기술이 그렇게 좋지 않으니까 5층으로 저층으로 아파트 짓고 해서 이렇게 지었지. 그래서 이제 그 시절의 아파트들은 지금 재건축이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90년대는 뭘 기억하셔야 되냐면 주택이 되게 부족했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90년대 신도시 졌잖아요. 80년대 올림픽 하면서 우리나라 경제가 엄청나게 성장하니까 뭘 했냐면 그리고 이제 서울이 개발되니까 지방에 있던 사람들이 다 서울로 올라왔단 말이야. 서울은 주택이 너무 부족하고 그래서 그 당시에 산동네에다가 무허가 주택들도 많이 짓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주택난이 되게 심각하고 그러니까 80년대에 그 문제 후반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90년대에 신도시도 발표했고 또 뭘 했냐면 90년대 서울의 아파트를 지을 때는 그러니까 90년대 서울의 아파트를 지은 지역들이 강북의 여러 지역들의 이제 아파트들을 조금씩 짓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강북 지역에 90년대 아파트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기술이 많이 좋아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용적률이 높아. 90년대 중후반 막 중반 오면서 지은 아파트들 같은 경우 용적률 400%짜리들도 많아요. 이런 애들은 재건축하기가 쉽지 않아요. 지금은 3종 일반 주거적 아파트 지을 때 300%밖에 용적률 못 짓는데 350% 지은 애가 재건축해서 350% 다 지을 수 없거든요. 나 지금 30평인데 재건축하면 20평으로 줄어들어야 되는 거야. 일반 분양도 하나도 없고. 그래서 물리적으로 90년대 아파트는 재건축이 되기 힘든 애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사업 요인이 안 만들어지는, 그러니까 리모델링이나 다른 고쳐 쓰는 방식으로 정비를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아파트들이 많아요. 그래서 서울 중저가 재건축이 뜬다라기보다는 중저가 아파트들이 거래량이 많았다. 얘네가 재건축을 바라보고 딱 얘기까지 하는 거는 약간 좀 오바일 수 있다. 왜냐하면 제가 이 근래 이제 이거 정확하게 제가 시세 체크를 안 해서 모르겠는데 예를 들자면 노도강 금관구의 재건축 대상 중에 대표적인 데가 이제 미미산 월계동 가면 이제 그런 재건축하는 단지들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시세 체크는 안 해봤지만 근래 기사 중에 보면 사업이 조금 걸릴 것 같은 이들 재건축들이 상승하다가 재건축이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가격이 근래 좀 빠졌다 이런 기사도 있었거든요. 맞물려서 보면 이 기사에서 얘기하는 거랑 그 기사에서 얘기하는 거랑 조금 다를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뭐 재건축이 가격이 이렇게 오르지 않은 경우일 수도 있다 오히려. 그러니까 사업이 좀 많이 남아있는 재건축들 같은 경우는 수요층들이 조금 주춤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네. 그럼 이걸 한편으로 조금 더 보면 아파트가 오래됐다라는 것만으로 재건축이 된다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재건축을 실제 진행한다고 해도 큰 이익이 남지 않을 수도 있다. 네, 이런 재건축도 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90년대 아파트들은 재건축이 무조건 된다라고 보고 접근하기보다는 용적률을 따져가면서 사업이 가능할지 안 할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기사에서 재건축만 지으면 저는 뭐 근래 흐름 결국 덜 올랐던 지역들이 거래량이 많이 됐고 그러면서 가격도 조금 올랐다. 이렇게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기준금리 또다시 내렸다.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이 올 것이냐에 가지고 지금 얘기들이 많습니다. 자, 한국은행이 28일 기준금리를 0.5%로 0.25%포인트 낮추면서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금리 인하는 대출이자 부담 감소로 부동산 시장의 투자 수요 증가와 가격 상승을 초래한다는 것이 경제학적인 통설입니다. 자, 이런 분위기를 타고 비규제 지역의 중소형, 중저가 주택 중심으로 거래의 숨통이 트일 수 있다는 진단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주택시장이 비규제 지역, 중저가와 규제 지역의 초고가 주택시장 간 차별화 양상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또 저금리로 인해서 이자 부담이 경감되면 일부 비규제 지역 부동산 자산으로 자금이 유입되는 풍선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이 수익형 부동산에도 저금리가 핫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얘기까지로 확대돼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일단 많은 분들이 우려하셨던 부분 중에 하나가 유동성 자금이 금리 인하로 인해서 많이 풀리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지 않겠냐라는 우려들을 굉장히 많이 하셨고, 거기에 따라서 뭐 매도는 감소하고 매수는 증가하고 풍선 효과는 극대화되고 전세 가격은 상승한다라는 이야기들을 그동안은 계속 해왔는데, 자, 이번에 수익형 부동산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새로운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수익형 부동산도 저금리에 핫한 시장입니다. 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고 공실률이 높아서 부동자금 유입은 어렵습니다. 뭐 이런 식의 또 양쪽의 이야기가 동시에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기준금리하고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소장님 어떻게 보시고 또 수익형 부동산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익형 부동산 지금 제일 위험하죠. 그렇죠. 공실 여기가 장사가 될지 안 될지. 지금 이제 우리가 물건을 소비하는 패턴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가두점 등으로 대표되는 상가 투자는 되게 좀 조심스러운 상황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은행에 돈 넣어봐야 이자를 안 주니까 뭔가 그 은행에 가지 못하는 자금들이 밖으로 부동산으로 돌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 있는데, 이제 요 기준금리 인하 관련해서 전문가들 인터뷰들 내용들을 좀 보니까 되게 재밌었던 게, 일단 첫 번째는 전세에 관한 얘기. 이게 돈 맡겨도 의미가 없으니까 전세금 많이 받아봐야 의미가 없어서 그렇죠. 이제 월세 선호 현상이 되게 가속화될 것이다. 이제 그런 의견들이 꽤 있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주택에는 유인이 별로 없다는 거죠. 주택은 규제도 많고 집을 사기도 되게 버겁고, 어차피 이런 상가라든가 이런 것들을 매수하려는 수요들은 뭐냐면, 이제 주택은 이미 많이 들고 계신 분들이 더 돈이 많아서 그걸로 뭘 살까 이렇게 보면서 움직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주택을 더 사게 되면 보유세 문제에서부터 여러 가지가 자유롭지 못하고 또 대출 규제도 심하게 받아야 되니까, 지금 뭐 그 인터뷰들 중에 보면 꼬마 빌딩으로의 관심이 더 높아질 수 있다. 상가도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집합 건물 그렇죠. 상가도 있지만 땅을 깔고 그냥 근생 건물들, 주택이 안 껴있는 이런 거를 찾는 사람들이 되게 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추세가 계속 이어져 왔는데, 왜냐하면 이 주택에 대한 규제, 주택 시장에 대한 규제는 계속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주택이 아닌 상가 건물들을 살려고 하는 아주 큰 상가가 아니더라도 그 소유들은 계속 있어 왔는데, 이게 이제 좀 더 가속화될 수 있다. 대출도 상대적으로 여유롭게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월세 선호 현상도 포함돼서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흐름으로 갈 것 같다라는 의견들도 좀 있었습니다. 자, 이 상가 중개하는 입장에서 보면 요새 아주 그냥 난리래요. 네, 그 운영이 안 돼서. 그렇죠. 네. 잔금 칠 때도 날리고 계약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적고.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 이렇게 전반적으로 상가가 안 좋다, 공실에 대한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라고 하니까 전반적으로 상가에 대한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안 좋은 상황에서 정말 알짜배기 매물들도 시장에 매물로 출연할 때 좋은 기회로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 않겠냐라는 의견도 네, 약간은 존재하거든요.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러면은? 근데 그런 물건이 나오기엔 아직은 조금 이 마음고생을 덜 하지 않았을까? 그랬어? 네, 그렇죠. 네. 지금 이제 코로나 사태 지금 불과 몇 달 안 됐는데, 이제 이게 앞으로 영향을 끼칠 거지. 지금 임대인들이 이거 한두 달 있다가 야 이거 더 큰일 나겠다라고 해서 지금 금매로 던지거나 하겠어요. 이제 그게 항상 경매라든가 이런 것들은 몇 달 이후에 출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힘들어지는 물건들은 그 이후에 나오는 거니까 이제 조금 지금은 나오기 힘들고 조금 시간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지금 상가 관련돼서는 그래서 명도 소송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 또 있어요. 네, 그래서 상가 시장을 접근을
뭐 굉장히 상가가 좋은 것처럼 기준금리가 인하돼서 상가가 굉장히 좋은 것처럼 이렇게 기사에서는 한편 얘기하고 있지만 접근하실 때는 여러 가지 경제적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려하셔서 접근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상가는 일단 세입자가 월세를 안 내. 몇 달 밀려. 그럼 나도 이자를 못 내. 머리 아프네. 그러면 이제 할 수 있는 게 임대인 입장에서는 세입자 임대료 안 내실 거예요? 나가세요. 세입자 명도 소송을 해. 비우잖아. 그래야 이제 다시 들어올 거 아니에요. 또는 가게 팔고 나갈게요. 그럼 세입자 나갈 때는 권리금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권리금 주고 들어갈 사람이 없으니까 권리금 없고 세입자도 권리금도 포기하고 그럼 나가야겠다. 가게 정리하고 나가요. 그러면 이제 임대인 입장에서는 빨리 새 세입자를 놔서 월세를 받으면서 이제 충당을 하려고 하는데 또 세입자도 안 들어와. 그게 이제 길어져. 그럼 아이고 이거 내가 큰일 났네. 그럼 그때부터 이제 사실은 그럼 이게 앞으로 몇 개월 정도는 있어야지. 적어도 뭐 올 하반기 정도는 가셔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런 사례들이 많이 겹치기 시작하면 부동산 가서 내놓으면 회장님 이 동네에 가게들 엄청 나와 있어요. 아 그래? 그럼 좀 더 싸게 해야 되나? 그 정도는 해도 안 나갈지 이게 이제 쌓여야지. 그러니까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그런 얘기거든요. 네. 그 반면에 그러면 이건 개인적인 여담인데 만약에 별다방에 들어가 있는 건물이 매물로 나왔다. 이런 건 어떻게 보세요? 별다방은 아무 건물이나 안 들어가. 우리 그 스세권이라고 하잖아요. 네, 야, 이제 참 브랜드 이게 힘이 무섭다라고 해야 되나? 네. 진짜 제가 다니면서 이 상권은 진짜 별로인 상권이야라고 생각했던 위치가 있어요. 근데 거기 스벅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스벅도 감이 떨어졌나 싶었는데 잘 돼. 거기 보니까 그래서 야 이게 내가 상권을 보는 눈이 아직 멀었구나. 이게 동선이나 이런 게 되게 애매해서 그럴 거야. 근데 그게 집객력이 있어요. 일부 동네 커피숍을 안 가 사람들이 거기 가는 거야. 거기 잘 되더라. 그러니까. 자, 그러면 그런 거는 나쁘지 않은 걸로. 다만 만나기가 어렵다는 걸로. 그거는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죠. 네. 근데 잘 하긴 잘해요. 스타벅스가 보면 점포 개발을 잘 하긴 잘해. 탑티어긴 하죠. 그렇군요. 자, 5번째 이야기입니다. 네, 깡통 전세 보증금 12억 9천만 원 챙긴 30대가 이번에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던 이야기를 가지고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대구지법 형사 10일 단독 이성호 판사는 임차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나 의사 없이 계약한 뒤에 보증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라는 얘기입니다. 2016년부터 임대차 보증금을 승계하면서 소액 자금을 더해 주택을 사들이는 이른바 갭투자 형식으로 다가구주택 8채를 매입한 뒤 이를 임대하는 과정에서 14명으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12억 9천만 원을 받고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보여주고 있다. 이른바 깡통전세 임대차 계약이 끝난 후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선순위 임차보증금 액수를 실제보다 낮게 말하는 수법으로 임대차 계약을 한 것으로 드러나서 이게 결국 사기로 해서 징역이 되었다라는 얘기인데 판결 자체는 내용은 그렇습니다. 피고인 사기 범행 피해액이 13억 원을 넘어서는 거액인데다가 피해 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임대차 보증금을 편취해 피해자들은 주거 안정을 위협받게 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해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라는 얘기인데 지난번 깡통주택 사례에서는 무혐의 처분받지 않았나요? 아예 그냥 기소를 안 했던 걸로 기억해요. 그죠? 예, 겹쳐야해서. 그러니까 돈을 안 돌려줄 생각은 없었다는 거죠. 근데 다만 가격이 꺾여서 못 돌려주고 있는 것 뿐이지, 그러니까 범죄는 아니다 이렇게 그 당시에는 봤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게 저는 그래서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소린가 싶어도 그게 아니라 판사가 선고한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거는 뭐지 싶어서 내용을 자세히 봤더니 큰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였죠?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일종의 갭투자, 깡통 갭투자를 한 건데 이런 아파트를 한 게 아니라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을 한 거예요. 보면 이제 갭투자 형식으로 다가구주택 8채를 매입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차이가 뭐냐면 아파트는 집 한 채에 보통 임차인이 한 세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억 2천만 원 전세를 끼고 내가 2억 4천에 샀다. 그럼 2천만 원 갭투자한 거잖아요. 전세금 끼고. 근데 2억 2천만 원 전세금 나중에 돌려주세요라고 했더니 지금 전세를 빼주고 싶은데 찾는 사람이 없어서 못 내보내주겠어요. 그냥 뺏어 나가세요. 지금 전세가 2억에도 손님이 없는데 그래 못 나갈 것 같다. 나도 돌려줄 돈은 없어요. 이제 앞에 아파트가 그거라고 하면 이 다가구는 뭐냐면 한 집에 여러 가구가 사는 집이에요.
8천만 원짜리 집, 7천만 원짜리 집, 6천만 원짜리 집, 5천만 원짜리 집. 그러면 그 집에 들어갈 때는 이 집이 4억 원짜리 가치야? 그러면 5천만 원짜리가 4개면 예를 들어서 2억 원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들어가면 5천만 원이 들어가면 내 것까지 2억 5천만 원이네. 그러면 4억 원짜리 집이 경매에 나오더라도 3억 원에만 경매에 낙찰이 돼도 2억 5천만 원까지는 보증금 보호가 되니까 3억 원 받으면 내 보증금은 받을 수 있겠구나. 그걸 계산해서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제 앞에 들어간 2억 5천 4개의 집이 2억 원이라고 생각을 해서 내 5천만 원 보호가 될 줄 알았는데 이 사례는 뭐냐면 알고 보니까 첫 집 8천, 두 번째 집 8천, 세 번째 집 8천, 네 번째 집 8천. 합치면 얼마예요? 한 3억 2천이잖아. 근데 그 후순위로 나는 5천만 원 들어간 거지. 경매에 3억 낙찰되면 3억 2천만 원 선순위 임대차 보증금들을 받는 것만으로도 내 거는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깡통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뭐냐면 선순위 보증금들을 속여서 추가적으로 세입자들한테 보증금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일종의 사기. 그러니까 그렇죠. 선순위 임차 보증금 액수를 실제보다 낮게 말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이 발생한 것을 사기라고 봐서 너는 이건 범죄다라고 해서 이제 5년 징역, 5년이나 받은 거죠. 똑같은 갭 투자인데 어떤 경우에는 무혐의, 이번 그러니까 거짓말을 경우에는- 했잖아. 그렇죠. 네. 이번 경우에는 사기를 통해서 임차보증금을 수수한 거기 때문에 편취한 거지. 편취한 거니까 네 거기에 따라서 징역 5년 선고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자, 징역은 징역이고요. 그럼 세입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14명이 세입자는 못 받지. 이거 이제 이 사람한테 민사로 받아야 되는데 이놈을 조져서 돈을 받아야 되는데 난 다 받아서 썼다. 나중에 돈 벌면 줄게. 이거 어디 가서 받아. 이제 눈물 나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이런 관련된 기사들이 계속 나올 때마다 저도 생각하는 게 이게 뭐랑 충돌하는 거냐면 알 권리? 그러니까 당연히 세입자 입장에서는 이런 다가구 주택은 근본적으로 이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래가 만들어지는. 내 앞에는 선순위 보증금이 얼마인지를 당연히 알고 들어가야 돼. 전세 보증금이 보호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봐야 되는데 보통 그래서 임대차 계약할 때는 그러니까 선순위 보증금들이 다 얼마 있는지 확인을 하고 내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죠. 그거 잘 확인 안 해주잖아. 그렇죠. 그냥 계약서상에 쓰기만 쓰잖아. 이 선순위 보증금은 얼마입니다라고 쓰는데 그게 거짓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확인할 수 있을 만한 이런 어떤 그런 게 필요한데 개인정보 위반이다. 그런 것까지 내가 알려줄 필요는 없다. 야, 다시 5천만 원 전세 받자고 내가 이 집에 뭐 있는 걸 일일이 하나하나 다 까서 말로 하면 그게 맞는 말이고 내가 거짓말 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니까 문제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좀 더 투명하게 검증할 수 있을 방법이 필요하다. 뭐 지금 이제 올해 얘기 나왔던 이제 지난주 얘기 나왔던 내용 중에 큰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임대차 거래 신고제를 하겠다는 그렇죠. 얘기거든요. 전월세 신고를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조금 투명하게 관리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은 방을 어떻게 놓느냐가 이게 다 제각각이라서 사실 여전히 사각에 놓이긴 할 겁니다. 투명하게 신고를 하더라도 이 선순위 보증금이 얼마 있는지는 좀 이걸 갖다 다 측정하기에는 한계가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대신 이런 피해자를 막기 위해서 그래도 뭔가 좀 제도적인 보완은 만들어져야 될 것 같아요. 이거랑 뭐가 또 있냐면 국세. 그러니까 임대인이 국세 체납액이 있는지 없는지, 지방세 체납액이 있는지 없는지. 국세가 일반적으로 뭐 크지 않은 금액, 뭐 재산세 정도 안 냈다 그러면 크게 문제가 없겠지만 사업하다가 뭐 국세 뭐 되게 안 낸 게 뭐가 많다. 그래서 이게 보증금보다 먼저 선순위가 그렇게 커지게 되면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다 못 받는 그런 사례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좀 임대차 안정을 위해서 선순위 보증금 확인하는 부분이나 임대인의 국세가 체납된 부분이나 조금 더 확대하자면 임대인이 뭐 다른 임대차 청 안 되면 다른 임대차 통해서 에서도 이제 돈을 받을 방법이 있어야겠지만 보통 보면 이렇게 지금 이 사람도 8채였잖아요. 그렇죠. 예, 다른 데도 돈이 많이 물려 있어서 못 줄 수 있는 이런 상황이니까 그렇게 갭 투자를 많이 해놓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툴이 있다거나 좀 이런 보완책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일단 전월세 신고제의 가장 큰 맹점이라고 한다는 게, 아, 이 사람 새 사는구나, 얼마에 사는구나, 라는 게 공개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애를 양육하는 경우에는 학교 가서 그 얘기들이 나온다는 거, 굉장히 좀 가슴 아픈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엔 동감을 또 해요. 또 한편으로는 다가구주택을 계약을 하게 되면 공인중개사의 책임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보면 공대사고 발생을 하잖아요. 다가구주택 이렇게 경매 가서 세입자가 보증금을 다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공제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요. 물론 지급 절차가 간단한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정상적으로 계약을 하면 일정 부분 다는 아니더라도 네 공제를 통해서 보장은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래서 중개업소에서 계약하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요. 일단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이거 사실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워. 말 안 해주면. 말 안 해주니까 거기에 따라서 임대인의 의무 다가구주택을 새로 놓다거나 또는 전월세를 새로 놓게 되면 어떻다라는 최소한의 의무에 대해서 뭔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내지는 책임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좀 명시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냥 막연하게 전월세 신고제를 통해서 이렇게 끌고 가는 거는 부정적인 측면도 상당히 많아서 좀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자, 그럼 이제 세입자분들은 이제 굉장히 안타까운 사례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래도 14명이 사실 다 피해보는 건 아니고 따지고 보면 맨 마지막 순위에 있는 분들이 피해보는 거죠. 보호가 되는 분도 있고 안 되는 분도 있고 그렇고 사실 이제 이 부동산을 이 사람이 들고 있는 입장이면 담보 가치가 막 계속 가격이 올라가면 또 전세 가격도 올라가고 하면 이제 빠져나올 길도 잘 유지만 하고 있으면 있지 않을까? 네, 그렇지 않을까요? 점유만 놓치지 않고 계속 살고 있다 계속 보면. 거주하고 네. 있다 보면. 네, 그렇죠. 그렇지 않을까? 예전에 잘 아시는 분 중에 한 분이 이런 분이 있었어요. 다가구주택을 이제 투자 목적으로 산 건 맞아요. 그런데 이제 전세 가격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샀던 가격보다 훨씬 올라가는데 이제 세입자들이 집이 없으니까 달라 해서 매매 가격을 초과하게 되는 케이스인데 이게 나중에 가서 경기 빠지고 나서 세입자들이 이제 다들 소송하고 뭐하고 반환 청구 소송하고 역전세가 났구나. 네, 굉장히 그 스트레스 받아하고 힘들어하시는 걸 옆에서 지켜보고 저희 부모님도 역전세 때문에 힘들어하셨던 적이 있어요. IMF 때. 진짜 힘들었어요. 돈 마련해가지고 이제 세입자들 돈 돌려주고 이 돈이 목돈이 갑자기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조금만 기다려달라. 2주만 기다려. 그 당시 IMF는 전국적으로 난리였으니까 힘들어하셨죠. 그 얘기를 한 작년 정도에 술 한잔 하면서 부모님 댁 갔더니 IMF 때 힘들었던 얘기 하시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너도 부동산 조심하라고. 그래서 네, 저 아버지 힘들었던 거 잘 봐서 무리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5가지 이야기 쭉 나눠봤는데 오늘은 그래도 약간은 짧게 끝난 것 같아요. 짧게. 비슷비슷한 얘기들이 너무 많아서 네, 그리고 또 너무 특수하고 특별한 이야기들은 다루기가 좀 그런 것 같아서 좀 추려봤는데 자, 오늘 괜찮으셨습니까? 요새 좀 컨디션이 안 좋아요. 컨디션이 왜요? 모르겠어. 좀 건강검진 좀 받고 건강을 생각해야 될 땐 것 같아요. 술도 좀 줄이고 먹는 것도 좀 나이가 이제 건강 신경 쓸 때가 됐죠. 그러니까요. 이게 건강이 자꾸 와닿네요. 이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다는 말이 실감이 된다 그러나. 그렇구나. 자, 요새 또 그 코로나 사태도 7차 감염까지 이어지고 확산되고 계속 얘기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다시 더 크게 확산되지 않게끔 아시는 분들이 또 재택근무 돌입하셔가지고 집이 또 시끌시끌 하시더라고요. 또 자, 이런 부분들도 있고 또 저 개인적으로는 사업자 분들한테 무슨 지원금 또 서울시에서 지원금 준다면서요? 그런 거 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끝나고 바로 가서 확인해서 제 권리 챙겨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돈 하고 줄 있습니다. 때 받아야지. 그러니까. 요새 힘들어요. 착한 임대인도 아니고 말이야. 그렇지. 네, 그래서 착한 임대인을 못 만나서 힘들어요. 네. 자, 이런 부분들이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복잡하고, 부동산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한, 특이한 이런 모습들도 자꾸 보여주고, 피해자들도 자꾸 생기는 것 같고, 여러 가지들이 생기고 있는데, 아무쪼록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모두 다 무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새 인사가 무탈하라고, 얘기하는 게 유행인 것 같은데.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
됐습니다. 저희가 다음 주에는 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